이제 1순위로 이제 대우동부에서 대우동부 공부를 분양을 하고 자녀 세대에 대해서 나머지 생애단지와 경합을 벌일 것 같은데 1순위로 대우동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지 제가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혹시 뭐 저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을 제대로 안 해주셨는데 중간층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저층부에 대해서 경합을 벌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수요를 파악한 동시에 그 수요를 위해서 공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 됩니다 해서 거짓말하면 데이터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 대우동부 자리가 제일 좋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어찌 보면 또 분양가와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일단은 수요를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평원들을. 그 다음에 위치를 배정하겠습니다. 최대한 선호하는 지역에다가 우리 토지등 소유자가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소유자님이 원하는 섹터, 공구, 그 다음에 층, 통역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될 수 있도록 이건 운영해 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수수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대한 100% 만족은 없겠지만 다수가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뒤에 모자 쓰신 표시방 소유자님. 네, 준비하신 것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신림동 1403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확인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아까 대우동부 이제 우선 그 공급을 분양한 다음에 자녀 세대를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뭐 생활상용 나온 자녀 세대를 분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우선순위가 만약에 경합이 발생을 했을 때 자녀 세대에 대해서 그 경합을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가 권리가액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뭐 주공보다는 뭐 효성산용에 대한 또 권리가액이 높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분양을 한다라는 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대형 평수가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그 소형 평수랑 비교해서 대형 평수가 그 손해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해주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현재 은하마을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지역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교된 수치 비용에 대한 수치를 조금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저희 소유주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대형 평수를 가지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소형 평수랑 대형 평수랑 어느 정도 보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중에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을 좀 뭉뚱그려서 이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의견 드렸습니다. 감정평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정말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마다 다 단위 세대, 한 세대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차이에 대한 요율에 대한 거는 각각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종전평가 같은 경우는 소형과 대형의 격차가 많이 났을 때는 보정한다라는 점이 원칙은 맞고요. 그런데 보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평수 분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약에 감정평가자가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를 전문평가 자격으로서 그만큼 차등을 벌리는 거로 하는 게 감정평가 기법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시죠. 지금 분양가도 그렇고 뭐 공구별 우선 분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특정에 대한 뭔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지금 답답하신 점을 이해했는데요. 사실 공구별 우선 분양이라는 것도 이번에 노트법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겁니다. 원칙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세부들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도지구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원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나올 거고요. 기억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선도지구로서 첫 삽을 뜨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시행자 마음대로도 아니고 모든 감정평가나 모든 그냥 앞으로도
절차와 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는 공급별 우선 분양에 대한 원칙을 하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수가 여유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자분들이 조금 더 원하는 분양, 원하는 위치에 대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다. 저기 먼저 남자분께서 여자분 질문하시는 분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14동 1106입니다. 그 토지 소유자하고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86%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14% 정도인데 저희가 이제 입주할 당시까지 지체가 되는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저희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있을 텐데 이 14%가 좀 불안하지 않나. 왜 지금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분양하는 세대수가 많아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거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좀 보통 10에서 30%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익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 14%를 좀 불리하다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토지는 소유자의 분양가와 그 다음에 일반 분양에 대한 차이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는 소유자 분양가를 확대를 하더라도 수익이 개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담금은 대동소이에 해당하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보통은 통상적으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와 토지는 소유자의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다 하나하나의 조합원이 시세가 다릅니다. 거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동일한 통영, 동일한 단지 내에서는 거의 시세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조금 더 보정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은 그냥 조금은 그냥 조사모사할 상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게 원가법으로 우리가 조건평가 가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에 대한 여유치는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토지는 소유자의 분양가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여파들이 꽤 있습니다. 세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확대가 되고 많이 좁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을 저희가 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보이기에는 내가 일반 분양보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 많이 함유한다고 하지만 그게 분담금으로 녹아줄 수 있고, 또 내가 일반 분양보다 토지등 소유자 가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에 대한 개인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또 세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세무에 대해서도 잘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남자분부터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네, 522동 6대2호 소유자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자료에서 10년의 사업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지 여기에서 보면 준공 입주가 2036년부터 있는데 여기에서 뭐 토지 등 소유자에서 12개월 단축, 또 사업 시행자에서 12개월 단축, 이렇게 됐을 때 36년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안 되고 36년에서 이런 게 단축이 됐을 경우는 한 2년을 줄인다는 겁니까? 네, 후자입니다. 지금은 36년에 대한 원칙문을 말씀했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뒤에 여자 사업기간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경우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공사기간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50시간 근무, 그 다음에 물류파 그런 것 때문에 시공사에서 공사기간에 대해서 조금 옛날보다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기가되고 이런 것들이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제 이해가 짧아서 그런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대장동처럼 뭐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뭐 분양을 한다 그러면 그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여기 새로 있고 요 땅에서 그대로 짓는데 우리 그 세대수보다 배를 더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을 그렇게 하면 그 일반 분양에 대한 수입이 누가 다 가져가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분담금
예를 들어서 같은 방으로 이동을 한다 해도 제 이해가 짧아서 이거 질문 안 하고 집에 가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정말 되게 잘한 질문이세요. 네. 제가 정비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이 다 주주예요, 주주. 즉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내서 이걸로 자산을 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같이 분배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짓는 게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주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개발이익이나 무슨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누가 다 부담이죠? 주주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냈어요, 지금요. 냈는데 문제는 공사비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타 사업비도 있고요, 세금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내 재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자산을 출자했어요. 근데 이런 비용을 다 제한 다음에 내가 또 15억짜리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차이가 5억이지 않습니까? 그 5억 자체가 대량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뭐 4조짜리 사업인데 왜 개발이익이 우리 소유자들한테 정말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일까? 혹시 신탁사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게 아닐까? 이 신탁사는 신탁 법인을 찾아보시면은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고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수료만 받는 겁니다. 수수료는 비용이죠. 예. 네네. 그러면 이 세대의 배 이상의 새로운 세대를 분양하면 그 이익금은 다 누가 받냐는 거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겠네요. 70%의 자산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70%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내는 거지. 그게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머니에다가 70원을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산이 70원이 있는 거고 자산과 향후의 일반 분양 수익을 더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거죠. 제 얘기하고는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일반 세대는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가 살잖아요. 돈을 내고. 그런데 우리 땅에서 왜 다른 세대 분양을 배 이상으로 얼마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토지 신탁도 그렇고 몇십 프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배 이상에 대한 그 수익금은 그것도 이해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자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정비 사업에 대한 비례율,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례율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되게 의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익이 일반 분양을 팔고 내 자산을 내야 하는데 왜 분담을 말씀하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세대의 그 분양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30% 이해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세대주에게 지금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금액과 내 자산과 향후에 지어질 금액의 차이가 분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비례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이 비례율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총 분양 수익, 토지는 소유자 일반 분양가 합친 모든 분양 수익에서 총 사업 비용을 뺍니다. 그럼 이거 뭐겠죠? 개발이익이겠죠. 개발이익과 여기서는 또 내 가치 있지 않습니까? 자산을 나눠서 개발이익이 자산보다 클 경우에는 100%가 넘어가겠죠. 비례율이. 이해되십니까? 개발이익과 내 자산을 나눴을 때 개발이익 자체가 자산보다 클 경우에는 비례율이 100%가 넘어갑니다. 100%가 넘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내가 출자한 금액보다는 더 높게 지출한다. 내 권리가액을 높게 지출한다. 내 지금 종전 가액보다는 비례율이 100%가 넘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조금 더 높다.
내가 100원을 출자했는데 비리율이 101%예요. 100일이 되지 않습니까? 걸린 가액이. 그럼 101원만큼의 자산가치가 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총 수익이 지금 여기 4조가 넘습니다. 지출이 2조 6천이 되겠죠. 개발이 1조 7천이에요. 근데 우리 종전자산 금액이 1조 7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발이익과 종전평가에 대한 총액에 대한 나누는 게 우리가 101.88%의 비례율이 기록했습니다. 즉 여기 사업성은 내가 100원을 출자하면은 101원 88점으로 인정을 받는 게 여기 사업성입니다. 그럼 이해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 약간 멈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대장동을 우리가 시행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행사업은 내가 토지를 구입하는 거죠.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비를 내고 사업비를 내서 모든 게 비용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과 모든 것들을 잘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을 내지 않습니까? 그 일반 분양과 내 비용을 차이가 내가 그냥 대관이익을 향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출자하는 거예요. 토지를 출자한다는 개념은 내 자산가치를 내 주주로서 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를 출자하는 게 10원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 분양을 지어가지고 내가 새로 개발이익을 15억짜리에 새로 아파트를 받으려면 당연히 10억을 출자받고 15억에 대한 개발이익을 자산을 받으면 5억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 분양에 대한 30%를 우리가 분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출자할 분양을 합치는 게 비용을 빼게 개발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은 충분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짓고 여러분들 다 현금으로서 비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차익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현금으로 토지를 출자하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토지를 출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개발하는으로서 비례율에서 표현하고 이거는 제가 조금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17동 1404호 소유주인데요. 모두 다 이제 분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멸실 방식에 대해 멸실 방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8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않게도 되고요. 근데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주면서 멸실 방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전세적으로 나가신 분도 있고 소유가 2년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멸실 방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추가 비용이 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나중에 계산이 된다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멸실 방법이라는 거보다는요, 약간은 용어가 아마 지금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이런 거 같은 세금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투기가액 지급가 우리가 안 쓰는 비투기가액 지급입니다. 비투기가액 지급 때문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가 되더라도 거래가 자유로워요. 거래를 하더라도 사시는 분들이 분양권이 생겨요.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자까지 분양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기가액 지구 지금 서울이나 다른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되더라도 매입하시는 분이 분양권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도정법에서 10년을 보유하고 5년을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거래를 가능해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거래에 대한 방법에 대한 건데 저희는 지금 투기가액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수용을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 이제 뭐 대체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멸실 후에 이제 등기 처리도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양도세나 예, 공부는 어떻게 되고 공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멸실 하는 거를 수준으로 인정하느냐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별도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같이 안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회의 때 세분 회계 법에도 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세분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같이 좀 처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520동 1502호인데요. 저희 평당 공사비 8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목동 6단지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앞으로 목동 리젠시로 되어 있는데 평당 공사비가 940만 원이거든요. 저희 810만 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일단 첫 번째 질문이고, 저희가 평당 공사비 한 94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분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안을 좀 받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목도 같은 경우는 압구정 수준의 공사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상황이 다른 건 뭐냐면은 일단 다른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도는 기존 연금률이 120% 이하입니다. 거의 120%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개발이익이 많이 나면 나중에 대도시 초과의 혼시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금보다는 비용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고요. 거의 압구정동에 그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58층짜리 임대가 거의 똑같은 대도시예요. 980은 제가 목도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좀 다대에 포장된 점이 있고요. 저희 지금 분양가가 목동은 지금 8천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4천만 원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물론 분양가에 대한 차이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차이도 발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정했던 81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 보시면 기타 사업비 같은 경우 보시면 예비비를 좀 축소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공사를 뽑더라도 착공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공사 분들도 앞에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시공사용 예가 같은 걸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과학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810만 원이라는 걸 보시면 또 별도로 보시면 강남은 최근에 시공사 선정한 데 보면 850만 원에 될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공사비라는 것은 마감 수준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공장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걸 준 다음에 물론 소유자분들이 만약에 더 분담을 내려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시공사와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면적이 지금 16, 17만 평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10만 원 올라가면은 N분의 후보면은 항상 이거에 대한 심플레이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이 얼추 다 된 걸 간단한 질문인데요. 설문조사를 이제 했거든요. 설문조사 하시는데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설문조사로 진행이 돼야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확실하게 하고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나타날 텐데 평형 같은 경우에 요즘은 지금 여기 지금 30평대랑 새로 신축될 30평대랑 구조라든지 활용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절차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구조를 먼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정확히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려면 어느 정도 지금 이 평수가 어느 정도 구조가 나오는지 베이가 몇 베이가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서 이제 데이터 우리가 해야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 이후에 전체를 한다고 했죠. 그때 제일 중요한 통역업체 뽑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설계사죠. 설계사를 제일 중요하게 우리 평생 탑도로 갖고 할 거기 때문에 설계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저희는 설계사를 선정할 때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면 구조, 어차피 기본적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대의 구성이나 단지 배치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 제안을 받는 거에 가미해서 저희 설계사가 선정된 다음에 평형 구성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 거예요. 돈도 아니고요. 내가 얼마 이거 평형했을 때 금액을 내야 되지 않고요. 내가 구성했던
표현이 어느 정도의 전용 면적도 있고 서비스 면적도 갖고 있고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로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질문은 지금 없은 걸로 봐서요. 오늘 약간 설명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저 설명에 앞서서 제가 효성성형 강좌인데요.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면 이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 효성성형 그 단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주민분들이 많아서 제가 QR코드를 좀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잠깐 QR코드 띄워주시면 저희 효성성형방에 들어오셔서 정보 공유하시고 문의하시고 필요한 부분 주민대표단 측에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거든요. 뭐 좀 시간 빨리 되시면 잠깐만 하나만 떼주시죠. 항상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행령 신청 이후에도 법학학원을 사무실 운영하고 계신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